당장 나가. 내 집에서 피만 빨아먹는 쓰레기는 필요 없으니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맹렬하게 진동했다. 곧이어 두 번째 진동이 이어졌다. 허벅지 뼈를 타고 전해지는 그 급박한 웅웅거림은 마치 어떤 악의적인 경고처럼 느껴졌다. 내 두 손은 고춧가루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차가운 물에 잠겨 있었다. 손톱 밑에는 방금 200마리의 대하를 까고 남은 검붉은 찌꺼기들이 가득 끼어 있었다. 이번 주말에 있을 가족 제사를 준비하느라 나는 11시간째 부엌에 서 있는 중이었다. 허리에는 마치 수많은 강철 바늘이 꽂힌 듯 통증이 밀려왔고 그릇을 씻으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척추에서는 이가 시릴 정도의 마찰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손을 닦을 겨를도 없이 심장이 이유도 모르게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내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이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오라고 부를 때, 아니면 은행에서 결제 알림 문자가 올 때, 나는 급한 대로 앞치마에 물기를 쓱쓱 문지르고 젖은 손가락으로 액정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어두침침한 뒷주방 안으로 휴대폰의 푸른 불빛이 시리게 번졌다. 10월 12일 오후 2시였다. 첫 번째 메시지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KB국민은행, 끝자리 9982, 결제 금액 1200만 원, 사용처는 발리의 불가리 리조트였다. 물에 퉁퉁 불어 하얗게 질린 내 손가락이 미쳐 화면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500만 원의 사용처는 인천공항 면세점, 샤넬 매장이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폐 속의 공기를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단숨에 쥐어짜낸 것만 같았다. 합쳐서 1700만 원 회사에 사활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따내겠다며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던 남편 박도훈이 불과 1분 사이에 일반 직장인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써버린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시어머니의 쉰평대 호화 아파트 부엌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닦고 있는데 말이다. 파출부부를 돈조차 아껴야 한다며 거절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얘야, 강수아, 너 부엌에서 죽었냐? 거실에서 시어머니 이명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고막을 파고들었다. 지훈이가 갓 깎은 배가 먹고 싶다잖아.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으라니까 뭐하고 자빠졌어? 휴대폰을 쥔 내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액정 불빛에 비친 내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위장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른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식도를 타고 역류했다. 그건 내 돈이었다. 끝자리가 9982로 끝나는 그 블랙카드는 내가 내조라는 명목으로 박도훈에게 쥐어준 창업 자금이었고 내가 이 집안에서 숨죽여 살며 이름마저 지운 채 얻어낸 소위 존엄의 대가였다. 갑니다. 어머니. 목구멍을 비집고 나온 내 목소리는 모래알을 씹은 듯 서걱거리고 건조했지만 나조차 낯설 만큼 차분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차가운 기계가 뜨거운 허벅지 피부에 닿자 마치 불에 달군 인두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널찍한 거실에는 값비싼 페르시아 카페트이 깔려 있었고 난방을 어찌나 세게 틀었는지 후끈한 열기마저 느껴졌다. 시어머니 이명자는 이태리제 수입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 있었다. 지난달 내가 카드를 긁어 사들인 3천만 원짜리 소파였다. 그녀는 품에 코코라는 이름의 비숑 프리제를 안고 내가 먹어야 마땅했을 한우 한 점을 포크로 찍어 개에게 먹이고 있었다. 내 시동생이자 30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있는 김지훈은 안마의자에 파묻혀 게임에 열중하느라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왜 이렇게 굼떠? 시어머니가 나를 흘겨보며 혀를 찼다. 그녀의 시선이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진 내 손에 닿자 기겁하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어우, 너 손 좀 씻고 나오면 안 되니? 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우리 코코가 다 놀라겠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숙이며 습관처럼 사과했다. 지난 3년 동안
수만 번도 더 반복했던 말이었다. 됐고, 거기 서서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나온 김에 내 세숫대야에 물이나 좀 떠와. 오늘 백화점 도느라 발이 퉁퉁 부었어.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과일 접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한국 최고의 뷰티 브랜드 룬을 맨손으로 일궈낸 창업자다. 재계에서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강수하다. 하지만 이 집구석에서 나는 파출부보다 못한 존재였다. 뭐해? 안 들려? 시어머니 품에 안긴 개가 앙앙거리며 짖었다. 그녀는 정교하게 아이라인을 그린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하긴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 그런지 눈치가 없네. 도훈이가 사정사정해서 받아줬지. 우리 같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겠니?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이 따귀처럼 내 뺨을 후려쳤다. 그 대단한 뼈대라는 게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에게 도박 비디고 시어머니의 끝없는 허영심이며 남편 박도훈의 밑 빠진 독 같은 유령 회사란 말인가. 지난 3년 이 집안의 구멍을 메우고 그들이 밖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만든 건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과일 접시를 그녀의 얼굴에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창백했고 눈밑은 거뭇했으며 철진한 싸구려 실내복을 걸치고 있었다. 이게 바로 강수아였다. 가정의 온기라는 허상을 조차 스스로를 지워버린 멍청이. 세면대에 물을 받으며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바라보았다. 박도훈은 지금 발리에 있다. 반년 전 과로로 회사에서 쓰러졌던 때가 떠올랐다. 깨어난 후 며칠이라도 제주도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박도훈은 뭐라고 했더라? 내 손을 잡고 세상 무너진 표정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수아야, 회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해. 제주도라니 너무 사치스러워. 집에서 쉬는 게 제일이지. 허리띠를 졸라맨다라. 알고 보니 졸라맨 건 내 목이었고 푼 건 그 인간의 바지 버클이었다. 나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시어머니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카페트는 푹신했지만 내 무릎은 욱신거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양말을 벗겼다. 평생 단 하루도 일해본 적 없는 그녀의 발은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웠다. 그녀의 발을 물에 담그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발로 대야를 걷어찼다. 아 뜨거. 너 지금 나 화상 입혀주길 작정이니? 이 독한 년. 미지근한 물이 내 가슴과 무릎 위로 쏟아졌다. 플라스틱 대야가 탁자 다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음을 냈고 그 소리는 고요한 호화 아파트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물 온도는 정확히 40도였다. 손목으로 확인까지 했었다. 아, 시발. 진짜 재수없게. 안마의자에 있던 시동생 김지훈이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형수님,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형이 형수랑 왜 사는지 모르겠네. 밥하는 거 말고는 뭐 하나 쓸모가 없어. 시어머니가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지난달 생일 선물로 내가 사다 바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너 지금 우리 도훈이가 잘 나가니까 배 아파서 이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강수아, 내가 집안 가계부 좀 쥐고 있다고 유세 떨지 마라. 도훈이 사업날로 번창하는 거 안 보여? 밖에는 명문대 나오고 집안 빵빵한 아가씨들이 줄을 섰어. 너 자꾸 이렇게 칠칠맞게 굴면 소방 맞는 수가 있어? 그때 가서 다시 고아원 가서 밥 빌어 먹고 싶니? 나는 물바다가 된 카페트 위에 무릎 꿇은 채 옷 속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부는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것도, 내가 생활비를 댄다는 것도 알면서 나를 경멸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이자 공짜 파출부일 뿐이었다. 내 돈이 떨어지거나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언제든 쓰레기처럼 버려질 존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과 당연하다는 듯 경멸을 보내는 시동생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처음이었다. 내가 즉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당황해서 바닥을 닦지 않은 것도. 내 눈동자는 고요하다 못해 죽은 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 나직한 내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도훈 씨, 지금 정말 부산 출장 간 거 맞나요? 시어머니가 움찔했다.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목소리를 더 높였다. 당연한 소릴 왜 해? 부산 아니면 어디겠니? 너처럼 집구석에 처박혀서 곰팡이 피우고 있는 줄 알아? 남자는 밖에서 큰일을 하는 거야. 그래요. 나는 젖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의 불빛이 내 눈동자를 비췄다. 그럼 왜 지금 발리 불가리 리조트에서 1200만 원을 긁었을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광대 같았다. 그리고 나는 화면을 밀어 두 번째 문자를 띄웠다. 방금 전 인천공항에서 다른 여자한테 5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줬네요. 어머니 그 귀한 발에 도훈 씨는 왜 명품 구두 하나 안 사줬을까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렸다. 준비해두던 욕설이 목구멍에 걸린 듯 했다. 그녀는 아들이 밖에서 딴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묵인하고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대놓고 그 추악한 장막을 걷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때였다. 현관 도어록에서 경쾌한 멜로디가 울렸다. 띠리릭. 문이 열렸다. 박도훈이 현관에 서 있었다.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한때는 순박하다고 믿었던, 그러나 지금 보니 위선 그 자체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최신 유행하는 명품 트렌치코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도자기 인형처럼 화려하게 꾸민 그녀는 박도훈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치 갓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다. 서민영. 나는 그녀를 안다. 박도훈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사업 파트너.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자칭 엘리트 여성. 엄마, 저희 왔어요. 박도훈은 신발을 벗으며 명랑하게 외쳤다. 거실에 흐르는 살벌한 기류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눈치였다. 민영이가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해서요? 선물도 사왔는데. 서민영이 웃으며 거실로 들어서다 바닥에 물을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 숨길 수 없는 조소와 우월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똥개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 이분이 수아 언니세요? 서민영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꿀이 왜 이러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집에 거지라도 든 줄 알겠어요. 그제야 나를 발견한 박도훈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혐오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강수아, 손님이 오셨는데 그 꼴이 뭐야?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과일이나 내오지 않고. 진짜 창피해서 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 다리가 저려왔지만 척추를 꼿꼿이 세웠다. 물방울이 옷자락을 타고 뚝뚝 떨어져 비싼 카페트 위에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내 눈앞에 이 흡혈귀 가족을 바라보았다. 내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내 돈을 쓰는 상간녀, 방금 내게 세숫대야를 걷어찬 악독한 시어머니, 그리고 주제 파악 못하는 시동생까지. 내 시선이 그들을 지나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하얀 약병에 머물렀다. 박도훈이 매달 챙겨오던 수입 비타민이었다. 몸을 보신해서 임신이 잘 되게 해준다던 그 약. 나는 멍청하게도 매일 그 약을 먹었다. 지난주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기 전까지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물었었다. 강수아님, 혹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 중이십니까? 혈액에서 고농도의 진정제와 환각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거나 조현병 판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은 내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내 목숨을 원했다.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쳐넣고 합법적으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나는 약병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들이 보면 소름 끼칠 만큼 서늘한 미소였다. 과일은 됐어. 나는 탁자로 걸어가 약병을 집어들었다. 손안에서 찰랑거리는 알약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렸다. 도훈 씨.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기이할 정도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런 좋은 건 민영 씨한테나 양보해. 보아하니 머리 좀 채워야 할 것 같던데? 박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말을 더듬으며 반사적으로 약병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에 힘을 풀었다. 챙그랑. 약병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하얀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마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비밀들이 빛 아래로 쏟아져 나온 것 같았다. 이혼해, 우리. 세 글자를 뱉었다. 순간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곧이어 터져나온 것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웃음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 배를 잡고 웃어대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혼. 강수아, 너 돌았니? 내 주제를 잊었어.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표정이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고아원 출신인 주제에 우리 박씨 집안 울타리 벗어나면 내가 뭐라도 될 줄 알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집, 이 상류층 생활, 다 우리가 적선하듯 베풀어준 거야. 서민영도 입을 가리고 킬킬대며 박도훈의 가슴 기댔다. 교태 섞인 목소리가 역겹게 흘러나왔다. 언니, 사람이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죠. 도훈 오빠도 다 언니 생각해서 참아주는 건데 그 정신 상태로 이혼녀 되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요. 박도훈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수아야, 그만해. 민영이 와서 질투하는 거 아는데 적당히 해라.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바닥 닦으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안 그러면 그가 비릿한 냉소를 흘리며 협박조로 말했다. 맨몸으로 쫓겨나서 다시 그 빈민굴로 돌아가게 될 줄 알아? 그때 가선관 짤 돈도 없다고 징징대지 말고.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 추악한 입매, 그 멍청한 자신감. 그들은 정말로 내가 박도훈 덕분에 먹고 산다고 믿고 있었다. 이 집, 저 차들, 그들이 걸친 명품들이 박도훈의 그 적자투성이 유령 회사에서 나온 줄 아는 모양이었다. 가슴속에서 전율이 일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 그리고 덫에 걸린 사냥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희열이었다. 맨몸으로 쫓겨난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이네. 기억해 둘게.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으로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꺼져. 당장 나가. 나가는 김에 내 그 구질구질한 짐짝들도 다 싸서 나가. 내 집에 쓰레기 남겨두지 말고. 나는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집안에서조차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두었던 내 하이힐을 신었다. 현관문을 밀자 늦가을의 찬바람이 낙엽과 함께 들이닥쳤다. 몸은 시렸지만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아졌다. 나는 불이 환하게 켜진 그 호화 아파트를 뒤돌아보았다. 저 안의 모든 것들, 주제 파악 못하는 남자, 표독스러운 노인네, 탐욕스러운 상간녀까지. 곧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나는 닫히는 문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만 그때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당신들이 될 거야. 쾅.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나는 가로등 아래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접니다. 강수아예요. 이혼 소장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았다. 내 눈에는 온기라곤 남아있지 않았다. 재무팀에 연락해서 도훈 무역에 들어간 내 투자금 전액 회수 절차 밟으라고 하세요. 아, 하나 더 신라호텔에 이번 달 20일 대관 예약 잡힌 거 있는지 확인해줘요. 수학이 넘어 김 변호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곧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대표님. 확인해보니 박도훈 님 명의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명목은 서민영 이사 취임 축하연 겸 비공식 약혼식으로 되어 있네요.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가 찼다.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약혼식이라니. 그것도 서울에 내로라 하는 명사들을 불러놓고 내 돈으로 상간녀의 꽃길을 깔아주겠다고. 박도훈, 내가 내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구나. 좋아요. 나는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아냈다. 그것이 내 마지막 나약함이었다. 그대로 진행하게 두세요. 최대한 성대하게, 화려하게 하라고 해요. 기자들이랑 명사들도 빠짐없이 부르라고 하고요. 그날이 그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까. 그 숨막히는 집을 나온 지 3일이 지났다. 나는 강남에 있는 내 개인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다. 이곳에는 시어머니의 고함도 남편의 거짓말도 없었다. 오직 값비싼 디퓨저 향기와 푹신한 침대만이 나를 반겼다. 하지만 나는 쉬지 않았다. 통유리창 앞 가죽 의자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차가운 눈으로 책상 위 3개의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는 소위 세기의 연회라 불리는 행사의 라이브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다. 장소,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주인공, 차세대 CEO 박도훈, 엘리트 여성 서민영. 박도훈은 이 연회를 위해 영혼이라도 판 모양이었다. 꽃 장식에만 8천만 원을 썼고 샴페인 타워에는 빈티지 돔 페리뇽을 쌓아 올렸다. 하객 명단에는 국회의원과 유명 연예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계약금은 내 명의의 가족 카드로 긁혔다. 대표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 뒤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은행 쪽에도 미리 언지를 줬습니다. 대표님 신호만 떨어지면 해당 계좌는 즉시 동결됩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숫자들을 훑어내렸다. 지난 3년, 내가 바보처럼 박씨 집안에 쏟아부은 돈이었다. 한 줄 한 줄이 그들이 내 등골을 파먹은 증거였다.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화면 속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서민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작년에 내가 디자인한 신제품이었다. 아직 출시도 안 된 걸 박도훈이 중요한 바이어 선물용이라며 가져갔던 바로 그 목걸이. 알고 보니 그 중요한 바이어가 침대 위 파트너였을 줄이야. 잠깐 더 즐기게 놔두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뼈가 더 잘게 부서지는 법이니까.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이명자는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마치 뽐내는 칠면조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와인잔을 든 채 목청을 높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다. 아유, 우리 며느리 민영이는 진짜 명문가 교수예요. 근본 없는 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 기품 좀 봐. 이게 바로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감이지.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졸부티를 못 벗은 박씨 집안의 실체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박도훈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영 이사의 취임을 축하함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거대한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거대한 미래? 내 돈으로 그 썩어 문드러진 빚더미를 메우는 게 미래겠지? 나는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8시. 연회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시간이다. 식순에 따르면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이제 결제 타임이다. 신라호텔의 관례상 이런 대형 연회는 메인 요리가 서빙되기 전에 잔금을 정산해야 한다. 김 변호사님.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시작하죠.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는 총성처럼 울렸다. 나는 은행 VIP 전용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예치금 100억 이상의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직통 번호였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아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나는 화면 속에서 건배 제의를 하는 박도훈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를 분실 신고 처리해주세요. 총 25장. 박도훈, 이명자, 김지훈이 가지고 있는 카드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분실 사유는 어떻게 기재해 드릴까요? 사유라. 나는 화면 속의 위선적인 남자를 응시하며 픽 웃었다. 도난당했다고 하죠? 은혜도 모르는 쥐새끼들한테.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카드의 사용이 지금 이 시각부로 정지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는 순간 멀리서 거대한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화면 속에서 호텔 지배인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미소를 지으며 박도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가죽 빌지 패드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숨막히는 청구서가 들어있을 것이다. 6천만 원. 예전의 나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지만 지금의 박도훈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볼륨을 키웠다. 박 대표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지배인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규정상 주류와 대관료 잔금을 먼저 결제해 주셔야 메인 요리 서빙이 가능합니다. 총 6,350만 원입니다. 박도훈의 얼굴에서 미소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여유롭게 재킷 안주머니에서 그 블랙카드를 꺼냈다. 바로 내 명의의 끝자리 9,982번 카드. 아, 물론이죠. 수고하십니다. 그가 카드를 직원에게 건네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직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이동식 단말기에 꽂았다. 비.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비. 여전히 거절음이었다. 무슨 일이죠? 박도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기계가 고장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표님. 직원이 난처한 듯 화면을 확인하며 정중하게 그러나 의아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거래 정지 카드로 나옵니다.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십니까? 정지라니. 말도 안 돼. 박도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이건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야. 다시 해봐. 이미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손님. 거래 거절이 맞습니다. 직원의 단호한 말에 주변 하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썰물처럼 연회장으로 퍼져나갔다. 뭐야? 박 대표, 저 돈도 결제 못하는 거야?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아이고, 신라 호텔에서 먹튀라니. 저게 무슨 망신이야. 박도훈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허둥지둥 온몸을 뒤져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것 역시 내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 비. 거래 거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시어머니 이명자가 엉덩이를 흔들며 다가왔다. 도훈아, 왜 그러니? 이런 사소한 일에 엄마가 나서야겠어? 그녀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에르메스 백을 열더니 금색 카드를 한 장 꺼내 내밀었다. 내 걸로 긁어. 원, 요즘 기계들은 왜 이렇게 성능이 형편없어? 그것은 내 골드 카드였다. 비. 거래 거절. 고요해진 연회장에 울려 퍼진 그 전자음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으로도 그 창백함을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피부과에서도 썼는데. 시스템 오류 아닐까요? 서민영도 다가왔다.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500만 원짜리 샤넬백에서 카드를 꺼냈다.
제 걸로 하세요. 도훈 오빠가 고액 결제 한도를 안 풀어놨나 봐요.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 카드 역시 내 명의였다. 내가 비상용으로 박도훈에게 줬던 것을 그가 몰래 저 여자에게 쥐어준 것이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었다. 장내가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단말기에 꽂혔다. 비. 그 소리는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더 감미롭게 들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사기꾼을 보는 경멸 어린 눈빛이었다. 지배인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그가 손짓하자 건장한 체격의 보안요원들이 소리 없이 그들을 에워쌌다. 박 대표님, 결제가 불가능하시다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안 돼. 경찰은 안 돼. 박도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벼랑 끝에 몰린 들깨처럼 헐떡거렸다. 저 전화. 와이프한테 전화할게. 그 여자가 뭔가 착각한 게 분명해. 화면 속 박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다음 순간 책상 위에 올려둔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익숙한 번호를 내려다보며 나는 바로 받지 않았다. 대신 느긋하게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마지막 장에 내 이름을 정갈하게 서명했다. 벨소리가 한참을 울리고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기 직전이 되어서야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경쾌하고 즐거웠으며 막 스파를 받고 나온 듯한 나른함마저 묻어났다. 수아야. 강수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수화기 너머로 박도훈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히스테리에 가까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 왜 카드가 다 정지된 거야? 나 지금 신라호텔이라고. 보는 눈이 몇 개인데 너 나 죽일 셈이야? 빨리 카드 풀어. 당장. 지금 당장. 나는 침이 튀는 듯한 그의 목소리를 피하려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냈다. 어머, 도훈 씨. 나는 화면 속에서 땀범벅이 되어 일그러진 남자의 얼굴을 보며 가볍게 웃었다. 당신이 그랬잖아. 나보고 가진 것 없는 고아라고. 박 씨 집안은 대단한 뼈대 있는 가문이고 서민영 씨는 엘리트라며? 그리고 두 사람은 세기의 사랑이라면서.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목소리에서 웃음기를 싹 거두었다. 독을 바른 비수처럼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갔다. 그깟 6천만 원, 어머니가 충분히 내실 수 있잖아. 내가 언제까지 내 돈으로 당신들 불륜 노름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하니? 안 그래?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나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라이브 방송 화면 속 박도훈은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시어머니 이명자는 지배인의 옷소매를 잡고 악을 쓰며 매달리다 보안요원에게 떠밀려 나갔다. 그 비싼 한복이 볼품없이 구겨졌다. 서민영은 슬그머니 도망치려다 웨이터 2명에게 가로막혔다. 주변 하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내일, 아니 오늘 밤. 박씨 집안은 서울 장안 최고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하고도 냉정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차들은 쉴 새 없이 흘러갔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더 이상 주눅든 가정주부의 얼굴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하며 야망으로 번뜩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차가운 유리창을 살며시 짚었다. 마치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버리겠어?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당신들이 내 피를 빠는 걸 그리 좋아했으니 나도 당신들의 가죽을 한 겹 한 겹 벗겨주마. 무릎 꿇고 제발 죽여달라고 빌 때까지. 나는 뒤를 돌아 의자에 걸쳐둔 코트를 집어 어깨에 걸쳤다. 김 변호사님, 가시죠.
사무실 문을 밀고 나가는 내 구두 굽소리가 딱딱한 마룻바닥을 때리며 경쾌하게 울렸다. 또각, 또각, 또각.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거울처럼 매끄러운 금속 벽면에 내 모습이 비쳤다.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고른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는 재단이 날카로웠고 높이 세운 기든 마치 갑옷처럼 보였다. 입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 밑에 서린 한기는 깊어가는 가을밤보다 더 시렸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하강하며 느껴지는 무중력감의 위장이 살짝 울렁거렸다. 5년 전 룬의 신제품 발표회 무대에 처음 섰을 때 느꼈던 긴장감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에 느끼는 감정은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직전의 흥분에 더 가까웠다. 대표님. 뒤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침묵을 깼다. 그는 금태 안경을 추어올리며 은밀한 쾌감이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박도훈 씨가 신라호텔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 10분 전에 급하게 사채를 썼다고 합니다. 이자는요? 나는 엘리베이터 표시창의 붉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연 300%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죠. 심야급전이라 담보로 본인 명의의 포르쉐와 법인 인감을 넘겼답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포르쉐, 계약금은 내가 냈고 할부금도 매달 내 카드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법인 인감이라니? 띵.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그 사람 잊었나 보네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나섰다. 텅 빈 로비에 내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처음부터 나였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잔뜩 흐려 있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찬바람에 실려 도시 구석구석을 후려치고 있었다. 나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빗방울이 맺힌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그곳에 도훈 글로벌 무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남편의 얄팍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내가 만들어준 모래성이었다. 이제 내 손으로 허물어버릴 시간이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에게 생선 비린내 난다며 구박받던 강수아는 없었다. 나는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6명의 법무팀 직원과 2명의 회계사를 대동한 채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보고 당황해서 일어나 제지하려 했지만 내 뒤를 따르는 검은 양복의 무리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박 대표,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온기라곤 없는 눈으로 물었다. 아, 저 회의실에요. 지금 긴급 주주총회 중이라 직원이 말을 더듬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회의실 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방음이 완벽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고함이 터져나오는 게 들렸다. 박도훈 특유의 겁에 질려 허세만 가득한 목소리였다. 돈은? 재무팀은 뭐하고 자빠졌어? 왜 계좌이체가 안 되냐고. 그 빌어먹을 사채업자들이 로비까지 들이닥쳤단 말이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이어서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타여름이 고막을 찔렀다. 3년 전이 떠올랐다. 이 회의실에서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박도훈이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었다. 이번만 넘기면 평생 여왕처럼 모시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날 나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취 목걸이를 팔아 그 구멍을 메워주었다. 악어의 눈물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경호원이 앞으로 나서 거칠게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긴 테이블에는 사색이 된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박도훈이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 선 눈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막 던지려던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서민영은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해외파 파트너라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겁먹은 매출하기 꼴이었다. 누구 맘대로 들어와.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
박도훈의 욕설은 나를 발견하는 순간 뚝 끊겼다. 목을대가 크게 일렁이더니 당혹감 서린 눈빛이 기괴한 환희로 바뀌었다. 수아, 여보. 그는 카멜레온처럼 순식간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비틀비틀 내게로 달려왔다. 맞구나. 날 버릴 리가 없지. 어젯밤엔 오해가 있었어. 진짜야. 빨리 재무팀에 전화해서 내 카드 좀 풀어줘. 그 사채만 갚으면. 그가 내 옷소매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 손을 응시했다. 내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을 그 손. 그의 손끝이 내 옷감에 닿기 직전 옆에 있던 경호원이 벽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아! 박도훈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회의 테이블 위로 처박혔다. 차가운 나무 바닥에 뺨이 짓눌린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이거 놔. 뭐 하는 짓이야. 여긴 내 회사야. 수아야, 너 미쳤어. 이 사람들 물리라고 해. 나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다. 원래 그의 자리였던 곳이다. 서민영은 내가 다가오자 기겁하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물러나 구석으로 도망쳤다. 나는 의자를 빼내 우아하게 앉았다.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당신 회사. 나는 김 변호사에게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 그의 얼굴 위로 던졌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가느다란 핏방울이 맺혔다. 박도훈 씨, 잊었나 본데 이 회사 설립할 때 초기 자본금 70%. 그거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지? 법인 대표는 당신 이름으로 해줬지만 차명 약정서랑 실제 출자 증명서는 여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박도훈은 아픔도 잊은 채 허겁지겁 서류를 확인하려 발버둥 쳤다. 그뿐만이 아니야. 나는 상체를 숙여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대 주주로서 지금 이 시간부로 통보할게. 공금 횡령, 재무제표 위조, 그리고 나는 구석에 처박힌 서민영을 힐끔 쳐다보며 조소를 날렸다. 회사 법인 계좌로 상간녀 명품이나 사다 나르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나 강수하는 박도훈 당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나는 못을 박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 횡령 금액만 42억이야. 42억. 그 숫자가 좁은 회의실 안에 천둥처럼 울렸다. 박도훈은 저항을 멈췄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져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다 알고 있었어? 계획.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내 돈 들고 밖에서 딴 살림 차릴 때,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발 씻기라고 시킬 때, 당신이 내 비타민 통에 정신병 약 채워 넣을 때 박도훈, 그때는 왜 계획이란 말을 안 했니? 아니야. 오해야. 수아야, 내 말 좀 들어봐. 박도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석에 있는 서민영을 삿대질했다. 쟤야. 다 저 여자가 꼬드긴 거야. 자기가 재벌 딸이라고 회사 상장시켜준다고 해서 내가 잠깐 눈이 멀었던 거라고. 난 너밖에 없어, 여보. 진짜야. 서민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배신감과 도끼가 서린 눈빛이었다. 박도훈. 이 찌질한 새끼가. 집에 있는 황얼굴 마누라 꼴보기 싫다고 한 게 누군데? 그 여자 유산만 챙기면 스위스로 뜨자고 한 건 너 아니었어? 서민영이 악을 쓰며 달려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박도훈에게 집어던졌다. 그만. 나는 개들이 서로 물어뜯는 듯한 이 난장판을 차갑게 제지했다. 서민영 씨. 나는 머리가 산발이 된 그녀를 돌아보았다. 바쁘게 발 뺄 필요 없어. 조사해보니까 당신 서울대 석사 학위도 위조고 미국에 있다는 가족 기업은 빚더미에 앉은 세탁소더군. 지난 3년 동안 박도훈이랑 짜고 빼돌린 자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내가 다 찾았거든. 서민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포장과 남자들의 허영심을 이용해 사기쳐온 인생이 내 손바닥 위에서 낱낱이 까발려진 것이다.
아니, 전 몰라요. 전 그냥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누나를 굴렸다. 도망칠 구멍을 찾는 게 분명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었다. 박도훈 씨 되십니까? 선두에 선 형사가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보는 순간 박도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여보, 수아야,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가 집에서 기다린단 말이야. 제발, 우리 부부였잖아.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울부짖었다. 엘리트 사업가의 껍데기는 벗겨진 지 오래였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부부. 내 목소리는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당신이 날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마음먹은 순간 우린 이미 원수였어. 경찰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 박도훈은 문틀을 부여잡고 손톱 자국을 남겼다. 강수아, 이 독한 년. 천벌 받을 거야.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틈을 타 서민영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 밖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무리에게 가로막혔다. 경찰이 아니었다. 어젯밤 박도훈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다. 서민영 씨 되시죠? 팔뚝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험악하게 웃었다. 박 대표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그쪽 이름을 썼더라고. 주채무자가 들어갔으니 이제 돈은 누가 갚아야겠어? 서민영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칠판을 긁는 소리보다 100배는 더 끔찍한 비명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서자등 뒤의 소란이 점점 멀어졌다. 복도는 고요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미세하게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역겨운 위선의 냄새는 사라지고 비 내리는 날 특유의 서늘하고 맑은 공기만 남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청소해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었다. 한 달 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흩날리는 눈송이는 땅에 닿기도 전에 녹아 질척한 흙탕물이 되었다. 룬 그룹 본사 사옥 앞, 매서운 칼바람에 행인들은 코트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다. 나는 따뜻한 1층 로비 카페에 앉아 핫초코를 손에 쥔 채 통유리 너머 구석에 웅크린 한 형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전 시어머니 이명자였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공들여 관리하던 파마머리는 지푸라기처럼 헝클어졌고 자랑하던 밍크 코트는 온데간데 없이 보풀인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발에는 사이즈도 맞지 않는 운동화를 구겨 신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박도훈이 구속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게임만 하던 둘째 아들 김지훈은 남은 패물을 챙겨 야반도주해버렸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녀가 빌딩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보안요원들이 가로막았다. 비켜. 내가 여기 대표 시험이야. 강수아 나오라고 해. 그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노인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처량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힐끔거릴 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온매무새를 다듬은 뒤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다. 강수아. 나를 발견한 이명자의 탁한 눈이 번뜩였다. 그녀가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해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수아야.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좀 엄하게 굴긴 했지만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경찰한테 말 좀 잘해서 우리 도훈이 좀 빼내줘. 그리고 그 집, 너 돈 많잖아. 우리 집 좀 다시 사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친딸처럼 모실게. 그녀가 동상 걸려 붉게 부어오른 손을 내밀며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개를 안을 때만 쓰던 내게 세숫대야를 걷어차던 그 손이었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 시선 참 좋았다. 지난 3년 나는 늘 무릎 꿇은 사람이었다. 신발을 신겨주고 바닥을 닦고 가족의 정을 구걸하며 올려다보던 입장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명자 씨. 나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착각하시는 게 있네요. 전 당신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닙니다. 전 그저 당신이 살던 그 집을 경매로 사들인 새 집주인일 뿐이에요. 이명자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내가 그 집을 샀어? 아이고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어서 열쇠 줘. 추워 죽겠다. 들어가서 목욕 좀 하게. 거긴 당신 집이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망상을 잔인하게 끊어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거든요. 당신이 끔찍하게 아끼던 그 이태리 소파, 페르시아 카페트, 전부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너무 더러워서요. 이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설계 도면을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이며 미소 지었다. 거길 서울 최대 규모의 유기견 보호센터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이명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짐승 새끼들한테 집을 내준다고? 나보다 걔가 낫다는 거야? 네. 나는 도면을 접어넣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적어도 유기견들은 꼬리 흔들며 고마워할 줄은 알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너 지명자가 부들부들 떨더니 눈이 뒤집힐 듯 휘청거렸다. 이 악독한 년. 넌 지옥에 갈 거야. 지옥. 나는 계단을 내려가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눈 덮인 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가 뽀드득 울렸다. 지난 3년, 난 매일이 지옥이었어. 당신이 날 거기 가뒀지? 나는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노인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 차례야. 이 길고 긴 겨울, 끝없이 즐겨보라고.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빌딩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이명자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밭을 구르며 저주하고 또 애원했다. 수아야. 가지마. 돈이라도 좀 줘. 10,000원이라도. 나 이틀 굶었어. 수아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조차 멈추지 않았다. 보안요원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봄이 왔을 때 나는 회사 최상층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발 아래 서울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한강 물결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책상 위에는 방금 서명을 마친 서류가 놓여 있었다. 룬 그룹이 유럽의 유서 깊은 화장품 원료 공장을 인수하며 기업 가치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호소에서 보내온 사진이었다. 한때 억압과 악의로 가득 찼던 그 호화주택은 이제 따스한 햇살과 초록색 식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박도훈의 침실이었던 창가에는 고양이들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정원 잔디밭에서는 구조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효독스러운 고함도 가식적인 아부도 없는 오직 순수한 생명력만이 가득한 풍경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깊은 향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자유의 냄새였다. 왼손을 들어보았다. 오랫동안 결혼 반지에 눌려 희미하게 남아있던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역시 나는 파란 하늘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생충들이 사라지니 공기 맛부터가 다르네.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온 햇살이 내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뒤를 돌아 활짝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갔다. 새로운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여왕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